알고리즘, 그래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BFS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BFS의 거의 마지막 단계, 그죠? 벨맨포드 알고리즘과 플로이드 알고리즘 얘기를 하겠습니다. 벨맨포드 알고리즘은 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그 네거티브 엣지를 못해요. 이건 네거티브 엣지인 경우에는 이걸 못하는데 이 벨맨포드는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벨맨포드 알고리즘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다 뭐 이렇게들 이제 오해를 하는데 실은 그건 아니고요. 이게 59년도에 나왔고 벨맨포드가 58년도에 나왔으니까 이게 먼저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방법을 보면 벨맨포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루프만 돌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다익스트라는 여러분들 그 헬게이트가 열렸죠. 다익스트라 성능 분석하는데.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냥 배열을 써가지고 구현한 거하고 그 다음에 큐를 써가지고 구현한 거하고 미안합니다. 우선순위 큐죠. 네, 이거 성능이 다 달라가지고 엄청 고생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써요. 네, 이 벨맨포드 알고리즘은 그 리처드 벨맨과 레스터 포드가 각각 제안한 알고리즘인데 나중에 이제 얘들이 그 통합이 됐습니다.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이 밑에 있는 이게 이제 58년도에 리처드 벨맨이 그 이 최단거리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 그 논문입니다. 근데 실은 이 벨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인공지능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특히 강화학습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그 방법론 자체가 이 벨맨이 제안한 벨맨 이큐에이션을 푸는 학문입니다. 벨맨 이큐에이션 어떻게 잘 풀 것인가, 그게 강화학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 직접 이름이 나온 사람은 다익스트라나 벨맨, 그 다음에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은근히 이 사람이 한 게 많은 타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알고리즘의 히어로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벨맨포드 알고리즘은 기반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특징은 주어진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할해서 풀자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네, 디바이드 앤 컨커하고 약간 비슷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런데 디바이드 앤 컨커하고는 좀 달라요. 자, 그래프에서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시작점, 그게 S겠죠? S입니다. 여기서 어떤 버텍스 V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최단거리를 우리가 디스트 V라고 합시다. 이 디스트 V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프라블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죠. 근데 이 문제를 잘게 쪼갠다고 했죠. 그런데 디바이드 앤 컨커는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과감하게 반씩 잘랐어요. 그런데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만 잘라도 되나? 뭐 이렇게도 잘라볼까? 이렇게 조금씩 문제를 잘라가지고 걔들 중에서 가장 최대값 또는 가장 최소값을 구하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만약에 뭐 10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길이 9짜리 문제 플러스 1 이렇게 자릅니다.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게 서브 프라블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나누는 거냐면은 길이가 V까지 가는 최단 거리, 만약 길이가 K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길이가 K-1인 U까지 오는 경로 플러스 U에서 V까지 가는 경로. 이게 1이니까 더하면은 K가 되겠죠? 네. 이렇게 문제를 쪼개서 푸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의 기본 아이디어인데, 한번 벨맨의 다른 연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S에서 V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길이가 만약에 K다 라고 하면 길이가 K-1인 작은 경로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V까지 가는 경로는 U까지 왔다가 U에서 V까지 가는 걸로, 그죠? 이렇게 쪼개면
이렇게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면 결국은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문제가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벨맨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아이디어인데, 아까 이 벨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화학습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을 제안한 사람이라고 했죠. 벨맨 이퀘이션. 네, 벨맨 이퀘이션을 푸는 게 강화학습의 목적입니다. 벨맨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 나온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화학습을 형성했어요. 네, 이 벨맨 이퀘이션은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태가 S가 있어요. 뭐 바둑판이라고 따지면은 그냥 바둑판에 아직 하나도 바둑을 두지 않은 상태, 돌을 놓지 않은 상태, 이게 S입니다. 또는 뭐 어디 돌 몇 개 놨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게 S입니다. T는 뭐예요? 판이 끝난 겁니다. 네, 어떻게 둬서 판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I win, 내가 이기는 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둑판에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어딘가에 바둑 돌을 둘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죠? 또 돌을 둘 수 있어요. 또 다음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최종 상태까지 갈 텐데, 자,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돌을 놓게 되면 처음 일단 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 S라고 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T라고 하는 최종 상태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되는 이익을 QS라고 합시다. 이때 파이는 여러분들의 폴리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책입니다. 나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돌을 둘 거야 를 나타내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느 한 지점을 골라서 돌을 놓는 거라고 했죠. 그 돌을 놓으면 여러분들은 더 유리해질 수도 있고 더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을 놓았을 땐 여러분들이 어떤 보상을 받습니다. 그죠? 이 보상이 항상 파시티브라는 법은 없어요. 네거티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겠죠? 그리고 나면 다음 상태로 이동할 겁니다. 네, 그럼 재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S에서 파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기대가 되는 이익, 그걸 우리가 Q 파이의 S라고 했어요. S 프라임에서 또 똑같이 파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했을 때, 그죠? 바둑 두는 사람 어디 안 가요. 그죠? 계속 이 사람이 두는 거예요. 나에게 기대되는 이익을 우리가 Q 파이의 S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S에서는 여러 개의 위치에 돌을 둘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S 프라임은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돌을 놓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즉각적인 이익 플러스 S 프라임에서의 기대가 되는 이익이 있을 겁니다. 이 감마는 디스카운트 팩터, 감가상각률 또는 할인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미래의 이익은 항상 감가상각이 돼요. 네, 이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벨맨 이퀘이션입니다. 현재 V에서 V까지 갈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 U까지 와서 U에서 V로 가요. 이런 U가 몇 개 있을까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왔다가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렇게 왔다가 갈 수도 있을 거고요. V 하나 앞에 있는 건 다 U예요. 그죠? 얘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게 이 벨맨 이퀘이션에서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그럼 뭐가 증가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네, 어떻게 푸는지 생각하실 때 이 DP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반드시 재귀적이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말 뜻이 뭐냐? U를 또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스트, 이번엔 W라고 할까요? 플러스 LWU. 그럼 어떻게 돼요? W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걸 할 겁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풀어요? 재기적으로. 또 하나 앞에 있는 걸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S는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녀석만 쓸 겁니다. 이게 디제너레이트 케이스죠. 이때 길이가 얼마예요? 1인 거죠. 그걸 이용해서 길이가 2인 녀석을 풀고 3인 녀석을 풀고 해서 길이가 K인 녀석을 풀면 디스트 V를 푸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길이가 1인 녀석부터 길이가 n인 녀석, 버텍스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 이 그래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엣지의 최대 패스의 길이는 n이 되겠죠. 이 n은 버텍스의 수인데 이거는 최대 패스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패스의 길이를 1부터
n까지 증가시켜 가면서 모든 엣지에 대해서 일단 이 거리는 일단 6까지 오는 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U까지 와서 U에서 V까지 가는 거리가 V보다 더 크면 작으면 값을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엣지 릴렉세이션 들어갑니다. 근데 엣지 릴렉세이션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냐? 버텍스 패스의 길이가 1인 녀석부터 n-1인 녀석까지 증가시켜가면서 하자 라고 하는 게 벨맨 이퀘이션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자료구조는, 아니, 이 알고리즘은 어떤 자료구조를 이용하나요? 네, 그냥 그래프 자료구조만 이용합니다. 그래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디스트, 프리브 이런 건 뭐 우리가 자료구조라고도 부르기 좀 민망하죠. 민망 안 한가요? 민망합니다. 민망해요. 민망하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구현할 때 썼던 자료구조 기억나요? H 이게 우선순위 큐였죠. 심지어는 얘도 나중에는 뭐 피보나치 힙 같은 보나치 힙 같은 그 이상한 막 듣도 보도 못한 자료구조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루프만 차근차근 돌아주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죠.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해봅시다. 네, 네거티브 엣지가 있습니다. 네, 네거티브 엣지가 있고요. 네거티브 엣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루프를 한번 돌아보죠. i가 1일 때 돌 겁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포루프를 들어와 보면 모든 엣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이 모든 엣지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엣지에서 디스트 U까지의 거리가 무한대가 아닌 녀석만 해야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초기 값수도 다 무한대가 설정되어 있고 아직 이걸 안 돌렸으니까 알고리즘을 이 버텍스까지 오는 거리는 무한대로 간주를 합니다. 하지만 뭐죠? 시작하는 버텍스는 거리가 0이죠. 그래서 A만 디스트가 0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i가 0, 1일 때는 안쪽에 있는 포루프는 오직 U가 A일 때만 실행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A부터 시작하는 엣지 뭐가 있죠? A, B가 있고 A, C가 있습니다. 그래서 V는 B일 수 있고 V는 C일 수 있습니다. 그죠? V가 B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디스트 B와 뭘 비교하죠? 디스트 B와 뭘 비교하죠? 디스트 B와 뭘 비교하죠? A에서 B까지 가는 거리. 그래서 디스트 A 플러스 L A, B를 비교합니다. C일 때는 어떻게 해요? 디스트 C하고 A에서 C까지 가는 거리. 그래서 디스트 A까지 왔다가 LAC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여러분들이 잘 값을 대입할 수 있어야지만 나중에 안 헷갈리고 잘합니다. 오케이. 자, 디스트 B는 얼마예요, 여러분? 디스트 B는 여기 있죠. 무한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스트 A는 얼마예요? 여기 있죠. 0입니다. LAB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더하면은 더 작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디스트 B는 얼마가 돼요?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4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B 해볼까요? 디스트 C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무한대. 디스트 A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0. 디스트 LAC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2. 그죠? 그래서 디스트 C는 어떻게 돼요? 더한 게 더 작잖아요. 그래서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2가 됩니다. 이렇게 2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루프 한번 끝난 거예요. 얼마일 때? i가 1일 때. i가 1일 때.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죠. i가 2일 때가 되는 겁니다. i가 2일 때가 되면 이제 i가 2가 되면 보세요. 여기서 A,
B, C에서 시작하는 버텍스는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시작하는 엣지는 다 계산해야 됩니다. 왜? 디스트 A, B, C가 무한대가 아니거든요. 그럼 보세요. A에서 시작하는 버텍스 엣지는 B, C로 갑니다. 네, B에서 시작하는 엣지는 C, D, E로 갑니다. C, D, E로 갑니다. C에서 시작하는 엣지도 B, D, E로 갑니다. 그래서 얘들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 볼까요? A, B는 어때요? B까지 오는 거리 지금은 4죠? 네, 여기 4잖아요. 그 다음에 A까지 오는 거리 0이죠? L, A, B 4죠. 네, 두 개 더함 이렇게 하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C까지 오는 거리 얼마죠? 2죠. 그 다음에 A까지 오는 거리 뭐 이것만 0입니다. A에서 C까지 가는 거리 또 2죠. 더해봤자 같잖아요. 그래서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U가 B일 때 한번 해볼까요? 네, B에서 갈 수 있는 게 C, D, E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C는 C까지 오는 거리 현재 2죠. B까지 오는 거리 4죠. 2, 4입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거리 마이너스 3이죠. 네,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1이니까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디스트 C까지 오는 거리가 1이 됩니다. 네, 이게 1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D일 때 해볼까요? D까지 오는 거리 현재 무한대죠. 좋습니다. B까지 오는 거리 4죠. B에서 D까지 가는 거리 2죠. 더하면 더 작죠. 그래서 디스트 D는 6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6이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까지 가는 거리 무한대죠. B까지 오는 거리 4죠. 더하기 B에서 2까지 가는 거리 3이죠. 3은 더 작죠. 그래서 디스트 2는 얼마가 돼요? 7이 됩니다. 너는 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C에서 갈 수 있는 게 B, D, E죠. 네, B까지 오는 거리 현재 4로 잡혀 있었죠. 그 다음에 C까지 오는 거리 1입니다. 더하기 C에서 B까지 가는 거리 4죠. 이쪽이 더 크니까 너는 변화 없음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까지 오는 거리 현재 6이죠. 6입니다. C까지 오는 거리 1이죠.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 가는 거리가 4죠. 더 작죠. 그래서 디스트 D는 뭐가 돼요? 5가 됩니다. 너는 5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까지 오는 거리 현재 7입니다. C까지 오는 거리 1이죠. 더하기 C에서 E까지 가는 거리 6이죠. 더 작습니다. 그래서 디스트 E는 6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6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C까지 오는 거리도 바뀌었고 D까지 오는 거리, E까지 오는 거리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i가 2일 때 이걸 끝냈어요. 현재 버텍스의 수가 5개니까 2, 3, 4까지 가야 됩니다. 갈 길이 머네요. 열심히 갑시다. i가 3일 때를 또 한번 해보죠. 이제 i가 3일 때는 i가 3일 때는 이제 여기서 i가 3일 때를 돌 겁니다. i가 3일 때 이제는 모든 버텍스까지 오는 거리가 다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포루프에서 모든 엣지를 다 방문할 건데 네, 딱 하나가 빠집니다. 뭐가 빠지냐면 D는 빠져요. 보세요. D가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그거죠. D에서 시작하는 엣지가 없으니까. 그죠? 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한번 해보죠. 네. A에서 시작하는 건 BC가 있죠. BC로 갈 수 있죠. 디스트 B 4입니다. 디스트 A 0이죠. 더하기 A에서 B로 가는 거리 4입니다. 같으니까 변화 없죠. C까지 오는 거리 1입니다. A까지 오는 거리 0이고 A에서 C로 가는 거리 2죠. 미안합니다. 네. 2죠. 이쪽이 더 크니까 얘도 변화가 없습니다.
B에서 시작하는 걸로 해볼까요? B는 C, D, E로 갈 수가 있죠. C까지 오는 거리 1입니다. B까지 오는 거리 4고 B에서 C로 가는 거리 마이너스 3. 언제나 그 문제의 마이너스 3이죠. 하지만 두 개는 같기 때문에 변화 없습니다. D까지 오는 거리 5죠. B까지 오는 거리 4고 B에서 D까지 가는 거리 2입니다.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변화 없습니다. E까지 오는 거리 6이죠. 그 다음에 B까지 오는 거리 4죠. 그 다음에 B에서 E로 가는 거리 3이죠. 또 이쪽이 크니까 변화 없습니다. 그럼 C에서 시작하는 걸 해볼까요? 이제 C도 B, D, E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B를 먼저 볼까요? B까지 오는 거리 4, C까지 오는 거리 1. 여러분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4, 이쪽이 더 크니까 변화 없죠. D까지 오는 거리 5, 그 다음에 C까지 오는 거리 1이고 C에서 D까지 가는 거리 4. 두 개 같으니까 변화 없죠. E까지 오는 거리 6, 그 다음에 C까지 오는 거리 1, C에서 E로 가는 거리 5. 같으니까 변화 없죠. 마지막으로 E를 한번 볼까요? E에서는 D로 갈 수 있습니다. 네, D까지 오는 거리 6. 그 다음에 E까지 오는 미안합니다. D까지 오는 거리 5. 그죠? 그 다음에 E까지 오는 거리 6 더하기 1. 이쪽이 더 크니까 변화 없죠. 여기서는 어떠한 거리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네, 어떠한 거리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가 4인 경우도 한번 해봅시다. 네, i가 4인 경우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네, 똑같습니다. 여기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얻었냐면 최단 거리를 얻었어요. 이게 최단 거리입니다. 각 버텍스까지 가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경로를 얻었습니다. 프리브는 바꾸진 않았지만 프리브를 바꾸면 실제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D까지 가는데 왜 경로가 5냐? 이렇게 가니까 5인 거예요. 4 빼기 3 더하기 4. 그죠? A에서 E까지 오는데 6이에요. 왜 6이냐? 이렇게 오니까 6인 겁니다. 4 빼기 3 더하기 5. 그죠? 자, 여기까지가 벨맨포드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는 예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우리가 벨맨포드 알고리즘이 터지는 예를 한번 봅시다. 벨맨포드 알고리즘이 언제 터지냐? 네거티브 사이클이 있을 때 터진다고 했죠. 네거티브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사이클과 네거티브 웨이트. 사이클이 뭐예요? 사이클이 어떤 버텍스에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버텍스가 있으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B하고 C가 사이클이죠. 왜? B에서 C로 갔다가 다시 B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C에서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웨이트라는 얘기는 뭐냐? 이 사이클 위에 있는 모든 엣지의 웨이트를 다 더하면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B에서 C로 갔다가 B로 돌아오는 게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B에서 C로 갈 때 생기는 웨이트가 마이너스 5, C에서 B로 갈 때 생기는 엣지 웨이트가 4. 두 개 더하면 음수죠. 그래서 B와 C는 네거티브 사이클을 형성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벨맨포드 알고리즘은 이 알고리즘을 수행시키는 동안에는 네거티브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벨맨포드 알고리즘의 모든 최단거리 연산하는 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야 네거티브 사이클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벨맨포드 알고리즘은 이걸 끝나고 나서 이걸 한번 더 돌려줘야 되는데 네거티브 사이클의 특징이 뭐냐면 네, 아까 얼마였죠? B에서 C로 가는 게 마이너스 5였죠. 네, 그리고 C에서 B로 가는 게 4였습니다. B와 C 사이의 최단 경로는 무엇일까요? 네, B에서 C로 갔다가 B로 오면 그때 마이너스 5, 4니까 마이너스 1이죠. 또 C로 갔다가 또 B로 갔다고 칩시다. 여기서 또 마이너스 1이 발생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또 C로 갔다가 또 B로 갔다고 칩시다. 또 마이너스 1이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거티브 사이클이 존재하는 그래프에서는 최단 경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돌면 돌수록 웨이트가 더 줄어드니까 무한히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단 경로를 계산한 다음에 또 웨이트가 더 줄어든다.
또 웨이트가 더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게 새로 계산한 거리고 기존 거리인데 이게 더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거티브 사이클이 존재한다 라고 판정을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네, 뭐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5가 있어서 이게 이제 네거티브 사이클을 형성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는 뭐 똑같은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좀 줄여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A에서 BC로 가는 i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렇게 4, 2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뭐 이건 뭐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i가 2일 때, 네, B하고 C를 보죠. B에서 C로 가는 경로를 생각을 해보죠. 현재 C로 가는 경로는 디스트 C는 2고, 그 다음에 디스트 B는 4고, 그 다음에 이 BC가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더 작죠. 그래서 거리가 마이너스 1로 바뀔 겁니다. 그죠? 뭐 나머지 놔두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스텝에서는 또 계산을 할 건데 이제 디스트 C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었죠. 거기서 B까지의 거리 아까 3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거기서 또 마이너스 5를 더 더하니까 이건 마이너스 2가 돼서 또 더 작아집니다. 마이너스 2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됐는데 그죠? 마이너스 2고 B까지 가는 거리가 2인데 또 마이너스 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또 더 작아집니다. 마이너스 3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 감소하는 겁니다. 이 거리가. 그래서 결과는 뭐 이렇게 나왔지만 네거티브 사이클이 없는 경우는 이게 마지막까지 가면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근데 네거티브 사이클이 있는 경우는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서 계속 감소하는 그런 값이 있을 때는 네, 네거티브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튕겨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네거티브 사이클이 있어요 라고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끝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복잡도는 어떨까요? 벨맨포드 알고리즘은 굉장히 시간 복잡도 분석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 안쪽에 있는 포르프는 비고의 m이에요. 모든 엣지에 대해서 다 하잖아요. 바깥쪽에 있는 포르프는 비고의 n이에요. 버텍스 수만큼 하잖아요. 두 개 곱하면 됩니다. 비고의 n 곱하기 m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벨맨포드 알고리즘은 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처럼 어떤 자료 구조를 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자료 구조 특별한 걸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건 비고의 n이니까 두 개 더하면 비고의 n 곱하기 m이겠죠.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네,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벨맨포드 알고리즘을 봤고요. 다음에는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